한반도에서 평화 문제를 다루려고 하니 우리는 직접적으로 남북한 관계 문제도 이 안에 언급이 되어야 하고, 또 앞선 세션에서도 남북미의 선순환 관계, 선순환 구조, 남북중의 선순환 구조 뭐 등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 나눔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확 좀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sharing, peace sharing이라고 쓰고 있던데, 이게 보통 우리말로 나눈다는 뜻에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낱말이 주는 느낌은 뭔가 이렇게 도네이션 한다는, 기부한다는 뜻으로도 나눔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뭔가를 쉐어한다는 것은 뭔가를 공유한다는 뜻이고, 또 어떤 가치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뜻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것은 공생이고 공존이고, 아마 이런 관계를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마 쉐어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의미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쉐어링 하자고 이니시에이션, 누군가 제안을 해야 되고, 제안을 하고 나면 상호작용, 인터액션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하는 그 관계가 바로 쉐어링이다. 그런데 관계라고 하면 관계하고 있는 상대방의 입장, 우려,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한반도의 평화에서 우리가 남북한 관계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되 여기와 관계되어져 있는 국가들, 북한, 미국, 중국 등등의 국가를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의도, 그들의 능력, 그들의 이익, 그들의 정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가 아마 이 쉐어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우선 제가 한반도의 문제, 분단사, 그러니까 한반도 분단사에 있어서 2018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해석하는 것과 2021년 그리고 내년 이후에 2022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한번 좀 먼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70여 년의 분단의 역사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불완전한 평화였다는 거죠. 오히려 그 불완전한 평화 속에서 한반도는 뭔가의 조화가 있고 협력이 있다기보다는 주로 갈등과 대립, 정오, 그리고 그 대립과 정오를 끝없이 재생산해낸 그런 구조 속에 한반도의 분단사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분단이 어떻게 기원되었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건 뭐 민족 내부의 요인도 있고 국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가, 또 그 메커니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국가들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판단, 아마 여러 가지의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좀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단어는, 많은 국가들이 한반도를 divide and rule,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그리고 그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방식으로 분단의 역사를 우리가 견뎌냈다는 겁니다. 간헐적으로 우리는 21세기 초에 또 돌이켜보니 한 10년 동안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긴장의 강도를 조금 낮추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시에도 그랬고 이름 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햇볕 정책이라고 불렀고, 또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이라고 불렀고, 또 지금은 한반도 평화구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한국 정부의,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1948년 이래로 여러 가지 해왔던 분단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을 텐데, 그 중에 2000년대 초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어찌 보면 같은 연장선에 서 있는 그런 관리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2018년에는 한반도의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봄이라고 불렀고요. 한반도에 단순히 봄이 왔다가 아니라 봄이 올 수도 있고 봄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았던 것이 2018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이 상상했을까? 그것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 공존을 위한 여정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2018년이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의 시대적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조금 개념적이긴 하지만 한반도의 분단 관리 전략을 이념형으로 아이디얼 타입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제가 이 PPT는 좀 띄워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우리가 한반도의 주된 관리자죠. 북한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분단을 관리하려고 했는가를 지난 70년 동안의 역사에서 나타난 걸 보면 한 3가지 타입이고요. 앞으로 있어야 할 걸 생각하면 4가지 타입의 아이디얼 타입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적대적인 대립 전략과, 또 하나는 공생적인 대립 전략과, 또 하나는 평화 공존의 전략과,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통합지향의 한반도 분단 관리 전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각각의 특징들, 적대적인 대립 전략, 공생적인 대립 전략, 평화 공존 전략이 지금까지 있어왔던 3가지의 타입인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었을까를 보면 주로 분단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가,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가,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의 방식은 어떤 것들의 차이가 있는가, 이게 지금 제가 표로 정리를 한번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한반도 양국체제론이라는 담론, 한반도 내에 두 개의 국가가 있다. 통일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것을 극복해 가는 것,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적대적인 대립, 공생적인 대립, 또 평화 공존의 전략들이 각각 다른 전략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축의 균형이라고 제가 좀 애매한, 저도 더 이상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랬는데, 뭘 기본 축으로 할 것인가가 우리가 흔히들 남북한 관계를 그냥 한민족 내부의 관계라고 우리말로 부르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International Relations 이렇게도 부릅니다. 민족 내부의 관계라고도 부르죠. 그에 비하면 한미 관계나 북중 관계나 북미 관계는 International Relations입니다. 그러니까 Nation이라는 말을 사이에 두고 2가지의 다른 다이멘션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International Dimension과 International Dimension이 있다. 이게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난 70년 동안 분단과 북한을 바라다보는 2가지의 다른 시각이 존재해왔다. 하나는 국가중심적 시각, 또 하나는 민족중심적 시각이라고도 부릅니다. 민족중심적 시각은 이게 네이션 스테이트가 미완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네이션과 스테이트가 일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데, 주로 우리를 지배해왔던 것은 국가중심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 ROK vs DPRK, 이게 국가 대 국가의 문제죠. 근데 민족중심적 시각도 간헐적으로 존재해왔다. 우리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Nation-centric perspective입니다. 이런 인식의 토대 위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필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와 민족, 인트라와 인터 사이의 이 균형들이 뭐가 더 주도적이냐 하는 것도 3가지의 아이디얼 타입까지 포함하면 4가지의 아이디얼 타입에서 각각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방식도 이것에 따라서 조금 다른 방식이 가능합니다. 물론 상수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자강론입니다. 약소국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 힘을 길러야 된다. 이 자강론은 아이디얼 타입의 변화에 관계없이 상수로 작동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군사안보와
군사안보 플러스 다른 어떤 군비 통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한반도 지금 정부의 평화 구상 안에 들어있는 평화 추진의 방법들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군비 통제를 어떻게 결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마찬가지로 동맹과 다자간 안보 협의체를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느냐도 한반도 분단 관리의 방식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입니다. 어떤 평화여야 할까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타이틀을 붙이기를 1963년 6월 2일에 있었던 존 F 케네디의 아메리칸 대학에 있어서 거기에서 행했던 당시 졸업 축사에 제가 JFK의 이상을 한번 소환해보자 하고 그랬는데요. 이때 존 F 케네디의 소위 피스 스피치, 평화 연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이게 물론 소련에 대해서 이제 군비 증강만 할 것이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두 국가가 혹은 전 세계가 다 공멸할 수밖에 없으니 새로운 형태의 군비 감축 문제도 아주 초보적 단계이지만 군비 통제도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평화여야 하는가에 대한 장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동시대만의 평화가 아니라 지속되어야 할 평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 환상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실용적이고 성취 가능한 평화여야 하고, 미국만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그리고 모두를 위한 평화여야 된다. 그러면서 그 어디 중간 부분에 한 센텐스로 설명을 하고 넘어갔지만, 요컨대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정치적 과정이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는 함의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 구상은 이전의 방식에는 평화 이러면 평화와 안보를 분리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보와 평화를 분리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평화는 불편한 단어였습니다. 평화는 유약하게 보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안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맹이 필요하다, 이 논리가 단순 논리가 작동을 해왔는데, 좀 넓게 생각해 보면 평화에 이루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크게 네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현실주의적 방법, 두 번째는 절충주의적 방법, 세 번째는 자유주의적 방법, 네 번째는 이상주의적 방법입니다. 정치의 현장에서는 이 세 가지 혹은 네 가지가 굉장히 교묘하게 다 혼합된 형태로 작동합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 구상에도 억제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 자강론, SLBM을 쏘아 올리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현실주의적 평화입니다. 이거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정부가 해보지 않았던 것 중에 한 번쯤 2007년에 한 번 했다가 금방 끝나버린 것 중에 하나가 절충주의적 평화인데요. 절충주의적 평화는 현실주의적 평화만을 추구했을 때 생기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군비 통제의 방식입니다. 양 국가가 군대를 가지고 있어대 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투명성을 유지할 것인가의 방법이 군비 통제 절충주의적 방법입니다. 절충주의적 평화입니다. 세 번째의 방법은 자유주의적 평화에는, 자유주의 평화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도를 통해서 하자는 것, 혹은 상호 이익을 더 많이 확장함으로써 하자는 것, 또 어떤 이론은 이것도 자유주의 평화에 속합니다만 너희도 민주주의 해라, 그래야 국가 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민주적 평화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2018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다가 아직 손을 대지 못한 부분이 이 세 번째입니다. 남북 간의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가 됩니다. 시장에서 이익을 공유하게 되면 안보의 민감성을, 지금까지 강화되어져만 왔던 군사적인 긴장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게 한반도 평화 구상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이거는 시행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는 바람에 할 수 없죠.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주의, 절충주의, 자유주의가 결합이 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정부도 그럴 것이고 또 지금 정부도 그럴 만한 의도가 있었습니다만,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앞세울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 것이냐, 실천의 방법과 순서, 결합 방식, 혹은 병렬해야 된다면 병렬의 전략,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이건 정치적 결정입니다. 3대 2대 1 할 수 있고요. 아까 현실주의, 절충주의, 자유주의면 2대 2대 3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남북한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조금 부드러워지면 아마 1대 1대 3의 방법이 훨씬 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은 정치가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미래의 정치가들이 미래의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겁니다. 지금 시대에서부터 다음으로 계속 좀 지속 가능한 혹은 연속되어야 할 몇 가지의 키 콘셉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마 핵심일 것 같습니다. 평화공존. 평화공존이 제도화되어져 있는 상태가 평화체제입니다. 이 피스 리짐이라는 건데요. 피스 리짐은 우리가 흔히들 통일을 얘기할 때 두 가지의 통일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de jure unification, 법적인 통일이고, 하나는 de facto unification, 사실상의 통일인데요. 사실상의 통일은 de jure unification, 하나의 국가로 가는 정치적 결정으로 가기 전에 그 프로세스가 바로 사실상의 통일인데, 두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도 경제적인, 사회, 문화적인,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해서 사실 법적으로는, 법률적으로 보면 두 개의 다른 정부가 존재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있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통일에 가까워지는, 이게 또 한편에서 보면 사실상의 통일론을 수용을 할 때라야 추후에 있게 될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공존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담론에는 이것이 제도화되어져 있는 형태로 평화체제, 그것은 사실상의 통일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반도 양국체제론의 담론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키인데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공존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특히 제도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한반도 평화체제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이것은 이제 지금부터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그러나 기본 아이디어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한반도의 정세의 관리, 분단의 관리, 그리고 평화라는 미래의 관리의 핵심은 한국이어야 됩니다. 한국이 한반도 관리의 주된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북한이 따라올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분단은 국제정치적 결정으로 만들어졌지만 앞으로 공존의 단계를 거쳐서 통합으로 가게 될 때의 키 이니시에이터, 아이디어를 누가 내느냐 하는 것은 우리여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남쪽이란 뜻이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남북한의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남북한의 평화공존, 그리고 평화체제,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 남북한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개념적으로 보면 네 가지 영역의 신뢰 구축들을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의 신뢰 구축,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의 신뢰 구축, 사회 문화적 영역에 있어서의 신뢰 구축, 그리고 군사적 부분에 있어서의 신뢰 구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뢰 구축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상 교류를 하고 협력의 장치들을 만들어내고 이익을 공유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제도화되어 나가는 과정들이겠죠. 유럽의 경우가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것들입니다. 유럽은 사회 경제적인, 사회 문화 그리고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을 늘림으로써 그것이 정치적 결정으로 그리고 군사적 결정으로 스필오버 되는 것이 흔히들 말하는 통합이론의 그 본류를 따라서 유럽의 경험들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대로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2018년의 경우에서 보면 특이하게 되었던 것은, 우리는 군사적 신뢰 구축이 제일 뒤늦게 올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상상했습니다만, 군사적 신뢰 구축의 초기 조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역시 정치적 합의였다.
걸 보면 이 네 가지 방식의 신뢰 구축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선순환적인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미래 전략가들이 고민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인터내셔널 영역, 남북한은 인터내셔널에 있어서 이것을 선도한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을 추인하는 형태의 국제정치적인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독일 통일의 그 과정들을 다시 우리는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평화공존의 한반도가, 그리고 평화체제를 향하고자 하는 한반도가 주변국들에게 혹은 관련된 국들에게 비용이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근본적 합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외교의 기술이어야 될 겁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인터내셔널 영역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추인해주는 문제일 것이고, 그 추인의 형태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평화협정의 체결의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평화협정은 지금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평화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죠. 키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평화협정입니다. 혹은 이것이 양자형이 될지 다자형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반도에 우리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 평화협정 안에 포함되어야 될 것들은 제가 이 안에 복잡하게 몇 가지를 좀 적어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한반도의 평화공존 그리고 그것의 제도적 장치로서의 평화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한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에 나타나게 될 것이 지난 70년 동안 이 지역을 관리해왔던 안보 아키텍처에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아키텍처, 안보 아키텍처의 구상, 이건 누가 할 것인가? 이 상상해 보면 지금까지는 주로 양국 간의 군사적인 결합, 우리가 흔히들 양자동맹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이것이 지금까지의 시스템, 주된 메커니즘이었다면 이것에 더하여서 무엇, 이것을 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양자동맹과 플러스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안보 협의체, 혹은 여기에 더하여서 어쩌면 지역에 있어서의 유럽처럼, 우리 지금 용어로는 책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만 유럽처럼 경제 공동체에서 시작해서 더 넓은 의미로 공동체로 가게 되는 이런 하나의 지역의 미래상에 관한 담론이 하나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상상해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무엇을 입구에 두는 것이 좋은가, 어떤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은 물론 이 부분은 정치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전략의 판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것가 두 가지입니다. 뭐를 입구에 세우자라는 것은, 논의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입구로는 비핵화 입구론입니다. 비핵화가 되어야 다른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30년 동안 손가락 꼬면서 행운이 오길 바랍니다 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입니다. 비핵화 입구로는 어쩌면 중간 지점에 연계시켜야 되는 전략이고요. 그럼 그 외에 전략적으로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데 뭘 입구에 세우는 것이 좋으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인도주의적 지원, 또 하나가 종전선언 입구론입니다. 종전선언은 대화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종전선언했다고 안보 포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종전선언은 휴전협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자라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물론 현 시점에 북한은 여러 가지 조건을 답니다. 그러나 그 조건 자체를 종전선언을 위한 대화의 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유도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아까 제가 관계, 쉐어링,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그럼 북한에 뭘 고려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겠죠. 종전선언과 인도주의적 지원으로부터 시작되는 북한에 대한, 북한이 현 시점 안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를, 다양한 것들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는 북한의 체제안보, 북한이 고민하고 있는 체제안보, 어떻게 자기네들 표현으로는 적대시 정책 해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 영역에서 고려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북한의 경제, 내년이 되면 김정은 10년이 됩니다만
10년 전에 출범할 때와 경제적 상황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식 표현을 하자면 경제안보, 북한의 경제안보, 이거 어떻게 고려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체제안보는 적대시 정책 해소라고 하는 그 방식과 물려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안보는 결국은 부분적인, 그리고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해 나가는 과정과 연결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런 중간중간의 단계들마다 비핵화의 여러 가지 단계들을 연계해 두는 것, 그것이 현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캐톨릭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역외자로서, 역외자 하면 너무 섭섭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관찰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알게 된, 또 배우게 된 조선교구 설정 190주년 1831의 기억, 캐톨릭은 1831년을 어떻게 기억하려고 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억하려고 하는가가 봤는데, 결국 이게 아마 말하자면 전 세계 캐톨릭의 한 부분이 되는 결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랫동안 캐톨릭이 가지고 있던 그 사상, 철학, 믿음들을 마침내 한반도에 공식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은 고려하지 않았을까? 1831년의 결심 아니었을까? 1831년 이후에 190년 동안 캐톨릭은 한국 사회에 어떤 희망을 주었고, 어떤 것은 성공했고 어떤 것은 미완의 성공으로 남았을까? 오늘날 190년이 지난 이후에 1831년을 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건 잘 알 수 없는 문제라. 한국 사회의 지금을 보면,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해야 된다는 걸 보면 세 가지 영역일 텐데요. 하나는 한국 사회 내에서 뭘 할 것인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캐톨릭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 화해, 관용, 담론을 확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너무 지나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난, 멸시, 이해하려는 노력이 너무나 부재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냉전의 기간을 거치면서 증오하고 대립을 재생산해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한국 사회에서 캐톨릭이 뭘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핵심은 적대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입니다. 한국 사회 내에 만년, 이제는 거의 아무도 죄의식조차 가지 않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한국 사회, 이 방식에 대해서 캐톨릭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고요. 한국 사회 내에서 또 해야 되는 것은, 평화 구축의 방법은 정부만의 역할이 아니다. 평화 구축의 방법과 행위자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좀 일깨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양성에 대해서요. 북한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휴머니테리언, 인도주의적 지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네 가지 영역의 CBM, 경제,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부분에 캐톨릭이 할 수 있는 건 없죠. 해야 되는 것은 사회 문화적 영역에 있어서의 신뢰 구축 조치에 있어서 캐톨릭이 종교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는 아마 이산가족 상봉, 문화교류, 스포츠 교류,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족 공동체의 동질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정치적 영역에서 캐톨릭이 해야 될 일은 캐톨릭이 국제연대, 인터내셔널 코올리션, 인터내셔널 커뮤니티가 있죠. 캐톨릭이 워낙 강한 국제적인 유대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산하고자 하는 기본 정신이 사랑, 생명, 화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이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한반도에 어떻게 실천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국에 있는 가톨릭들이 먼저 이니시에이트를 하고 이것을 좀 국제적인 지지를 받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말하자면 화해의 국제연대, International Coalition for Reconciliation, 이것이 한반도에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거가 저는 현 시점 가톨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과 과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